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주투스입니다.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감독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감독의 일상 브이로그와 함께 격월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자 노경무입니다. 이번 달 주제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 중견 감독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진 휘린 감독님 다시 나와주세요. 와, 다시 나왔습니다. 뿅. 네, 이야. 제가 간단히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진 감독님은 지금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애니메이션 감독 그리고 VJ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휘린 감독님은 제주에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혹은 그냥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사회적 두 잉여를 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제가 사회적 잉여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휘린 감독님과 그리고 오진 감독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하운주투스 유튜브에 두 분 개별 인터뷰가 업로드 돼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봉준호 감독님 애니메이션 얘기를 이어가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창작 쪽의 산업이 훅 이렇게 꺼진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몇몇 장편들의 상업적인 성과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런다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만든 애니메이션은 뭔가 다를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장에 뭔가 활기를 줄까? 이런 여러 기대나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으신지 두 분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진 감독님? 저는 사실 조금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음, 봉준호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분은 워낙에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봉준호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이거를 관객들이 봤을 때 이걸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줄까?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국내에서 음, 우리가 이걸 봉준호 감독이 만든 또 하나의 영화로 보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우려, 걱정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명이 다시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장르가 확립이 되겠죠. 그분이 만든 애니메이션 장르가 뜰 거예요. 근데 그 장르가 어떤 장르가 될 것인가? 근데 그게 다양성을 늘려주긴 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고.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든대잖아요. 좋은 거지, 일단. 네, 그래서 되게, 아이, 잘 됐다. 그리고 그분이 워낙에 이제 스태프들의 그런 권리를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애니메이션 처우 개선도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다양성을 가져야 하고, 애니메이션이 다양한 장르로 더 많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즐거운 걸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영화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슬픈 영화도 보러 가고, 즐거운 영화도 보러 가고, 로맨스도 보러 가고, 뭐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구분을 짓지를 않아서 그거에 대해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품고 그렇습니다. 너무 회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네. 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인 감독님. 뭐, 저도 비슷해요. 뭐,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고, 그 감독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워낙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출신 감독님들이 극영화로 좀 진출을 하듯이 극영화 감독님들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소재가 있는데 그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맞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려되는 거는 봉준호도 못 살린 애니메이션 업계를 너가? 라는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질까 봐. 와, 이거는 봉준호 감독님이 못 살렸는데 우리는 그냥 끝난 거야.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만들어질까 봐에 대한 우려이지만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될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든 감독님이 왜 애니메이션을 시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조명이 되면 좋을 것 음,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전반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애니메이션 업계의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기로 이제 모두들 다 알겠지만, 그 극영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봉준호 감독님이 그 노동 관련 기준은 이거야라고 못 박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렇게 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만들기에 그렇게 임금을 후려쳐가면서 스태프들 달달 볶으면서 만들 거야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잡혔나 봐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음, 그렇게 잡혀서 그래도 처우가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쪽도 봉준호 감독님이 이거 다 지키면서 뭐 수당 같은 거 다 지키면서 했는데 너네가 왜 임금을 후려쳐? 라는 기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음, 반대로 그 시작하는 노선이 다르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은 이미 업계 쪽에서도 다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자본도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똑같은 환경에서 제작을 하지 않는 업계이다 보니까 그 제작자들의 볼멘 소리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당신이 일하는 환경이랑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랑 같냐? 그리고 그거를 경쟁시키는 게 맞냐라는 볼멘 소리도 조금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확실히 있죠. 맞아. 그렇죠. 네. 그 제작자들의 볼멘 소리는 솔직히 좀 변명 같고요. 변명 같고, 조금이라도 뭔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음. 맞아요. 그, 음, 봉준호 감독님이 만드는 애니메이션 소재가 심해 괴물? 심해 괴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다양성을 좀 더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우진 감독님의 우려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이 잘 된 거는 그 애니메이션이 잘 된 거는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서 잘 된 거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과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약간 저희가 기대하는 바와 우려하는 바가 약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쨌든 대박 났으면 좋겠고 그 대박이 다른 업계 전반으로 퍼져서 처우도 나아지고 또 창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투자도 더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치만 갑자기 또 안 좋은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드는데 불현듯 스치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요? 학습 됐어, 어, 학습. 아무래도 영화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영화 시장 자체의 크기가 축소되고 영화관도 안 좋아지고 영화제도 안 좋아지고 다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극장에 대한 발길을 끊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신 적은 있는지? 아니,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기보다는 아까 일부에 말했던 거랑 달리 내 컨텐츠를 영화관이나 영화제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작품을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휘린 감독님은 뭐 혹시 요즘에 잘 보시는 웹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음, 개인적으로는 사실 스튜디오 채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운영을 하면서 그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올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너무 들었고, 다만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교육 업계 쪽에서 그 일을 했다 보니까 뭔가 교육에 활용 가능할 만한 영상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 그리고 그런 채널을 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보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들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채널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중에서 관심이 가는 거는 사우스 코리안 파크가 사우스 뭔가 파크의 코리아 코리안 버전인 그치. 건가요? 그쵸. 코리안 버전인데 너무너무 사회적인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찰떡으로 그냥 잘 녹여냈고, 금기시되는 것들까지 다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댓글들이 되게 흥미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얘기는 해보고 싶었고, 언급은 하고 싶지만, 누구나 쉽게 나서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애니메이션으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잘 풀 수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얻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저는 지금 그런 웹 애니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런 뭐 영화판이나 아니면은 TV 시리즈나 그런 쪽으로 제작을 많이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팬덤이나 그 매니아층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굿즈를 만들거나 어떤 상품들을 만들었을 때 반응도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역으로 좀 그런 극장판으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음, 기대도 하고 있고, 극장판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장삐쭈 신병이나 아니면은 그 컨텐츠 만드신 분 중에 빠니보틀이 웹 드라마 제작하셨죠? 음. 그래서 그 빠니보틀은 이분도 여행 유튜브 아니에요? 근데 웹 드라마를 제작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고 조소 발음이 안 되죠. 애니메이션과 조조 관계없이 소 그냥 웹 유튜브 드라마. 컨텐츠가 드라마. 더 음. 탑으로 이제 상위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네, 위에서 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맞아요. 구조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그런 만화 애니가 좀 컬트같이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가 지금 좀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얘네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거에 음, 대한 기대는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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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유튜브에 올라오는 애니메이션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성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 많은 대다수의 작품들이 너무 쉽게 혐오나 차별에 대해서, 어, 뭐라고 해야죠? 뭐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감각? 음, 무감각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로 맞아요. 다양성이 많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진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도 그 웹 부분은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공감하는데요. 음, 어, 아무래도 휘린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지금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되게 자극적이고
엄청 일회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얇은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는 대상이 유튜브이다 보니,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그거를 보는 거다 보니, 그거를 시청하는 대상들의 연령이 성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들까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노출이 쉽게 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상당히 책임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컨텐츠 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편인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애니메이션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방법은 사실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그 성장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키울 수가 있는가, 창작자로서, 컨텐츠 제작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이 올라온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자극적인 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떠올라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자극적인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만 사람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실험 애니메이션으로 유튜브 채널을 했을 때 과연 구독자가 얼마나 생길까? 한 구독자로 명은 실험을 있을까? 하시는군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유상망측한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그것도 사실 유튜브가 광고를 한 게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언더독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마이너한 작품들도 우리가 키워줄 수 있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봐. 그것도 그냥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의 컨텐츠를 알릴 수 있어. 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가 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아마 끊이지 않겠죠?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로 공개되는 애니메이션들이나 올라오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게 희망인데, 이것밖에 사실 없을 텐데, 나중에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할까?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사실 제가 제 강의를 나갔을 때 만났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제 후배들이 유튜브 컨텐츠 제작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친구들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그리는 것도 되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게 컨텐츠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퀄리티를 높게 못 만들죠. 그렇게 그쵸. 인건비를 무작정 때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퀄리티에 맞춰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회의감이 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저 작가는 훨씬 더 나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타협을 봤구나 하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되죠. 얼마 전에 다른 감독님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웹 애니메이션을 쇼츠로서 많이 올려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30개 정도를 올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타냐 안 타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꾸준히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 노력과 에너지가 충분하지가 않다. 그게 어쨌든 사람들에게 닿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가 돈이 드는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퀄리티를 낮춰야 되더라. 퀄리티 낮추는 게 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미술 감독님은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퀄리티 낮추는 게 너무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어떤 사람은 퀄리티가 엄청 좋은 영상을 올리겠죠. 어떤 사람은 낮은 거를 올릴 거고. 근데 그게 낮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다양성이 커지면 어떨까?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좀 괴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판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영화만 만드는 것 같고, 유튜브 콘텐츠들을 만드는 콘텐츠 창작자들은 그 콘텐츠만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어깨를 좀 오고 가면서 넘나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있으려나 혹은 자정적인 작용을 좀 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다양성은 확실히 적기는 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콘텐츠들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쇼츠에 중독됐다 보니까 맨날 쇼츠만 이렇게 계속 보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도파민의 중독자가 돼서 휘린 감독님이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주세요. 그럼 이제 쇼츠 넘기다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흐름을 깨는 역할을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야? 왜 만드는 거야? 넘겨버려. 그렇게 우리가 다양성에 한 몫을 하는 거죠. 얘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조금 슬펐던 게 되게 좋은 작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아쉬워요. 이런 말을 이상하게 예전에도 듣기는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하는 건가? 나는 업로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나의 최대한의 체력을 뽑아내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잘 뽑아내고 싶으면 내 작업의 기준을 낮추는 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냥 타협하기 싫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줄 순 없어. 막 더 보여줘야 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쇼츠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올려야 하는데 내 체력은 그렇게 안 되죠. 내가 뭐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뽑아낼 수도 없고 그거에서 오는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식도 되게 많이 커졌고 오프라인에서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순수 예술이나 뭐 미술, 회화나 뭐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없어도 그 미술관 가서 보잖아요. 박물관 가서 보고 전시장 가서 보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전시장을 간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누가 이렇게 게시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계속 요즘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나라가 많이 바뀌면서 지원금 받는 것도 많이 어려워지고 없어진 것도 많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 2의 안을 내고 싶어서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원금 마감일이 너무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진짜 막 후닥닥닥닥닥 그냥 끝내고 말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다는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외국의 제작 지원은 시간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개월, 한 10개월. 작품을 뽑아내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한국 애니메이션 감독이 외국 레지던시에 가서,
같이 다른 외국 감독들이랑 지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 독한 아시안 감 디렉터는 놀지도 않고 일만 한다 어 이런 뭐지 이미지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 10개월에 다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유튜브에 특화돼 있어야 되는데 됐다 빨리 아, 그리니까. 아,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참 음, 그 감독님들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완성한 적이 있으세요? 음, 아니요. 맨날 쫓겨 살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막 영화제 돌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뭐지? 프랑스 감독인데요. 그 친구가 작품을 9년 동안 만들었대요. 근데 퀄리티가 아, 정말 정말 좋기는 해요. 진짜 어, 좋아요. 정말 좋은데 9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뭐랄까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9년 동안 만들어서 냈다는 게. 그리고 음, 그동안 자기가 왜냐면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고, 그거를 그냥 음, 무자본으로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마지막 1년만 스태프를 좀 고용해서 음, 썼는데, 그동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본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작업을 할 시간이 있었고, 또 프랑스 친구잖아요. 프랑스 애들은 워라벨에 이렇게 목숨을 목숨을 거는, 거는, 예, 그쵸. 워라벨이 없으면 인생은 없다, 뭐 이런 친구들인데도 그 시간과 여유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죠. 뭔가 내가 여유롭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체력을 분배할 수 있다는 현실 자체가 많이 다른 환경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음, 만들었는데 그 친구 보면서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물론 영화제도 가고 감사하게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만큼 충분하게 시간을 써서 이거는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고 한 그런 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가 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조그맣게 하잖아요. 그냥 되게 음, 쓸데없는 걸 올리고 있긴 한데 그거를 사실은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네. 작품을 조금 조금 올려서 뭐 30초든 10초든 올려서 하고 싶었는데 그걸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음. 계속 쫓겨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저는 분명히 타협을 하게 될 거고. 참, 늙었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체력 때문이야. 아, 근데 우진 감독님은 작품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응, 스탠다드가 완전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어차피 내 머릿속에 있는 100%도 만들 수 없다.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10개월 만에 만들려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든 거고,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하는 게 나도 좋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도 좋고, 다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혜린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도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점점 관심이 가는 분야는 펀딩 쪽인데, 요즘에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고 싶진 않아. 혹은 이 정도 가치는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사실 애니메이션 업계도 제작 지원 아니면은 돈구멍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매니아층이나 팬층이 있다라면은 더 그런 펀딩이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냥 딱 만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그런 펀딩 시스템인 것 같아서, 내 작품이 좋아? 그러면은 나한테 투자해. 라는 게 조금 더 많이 케이스가 있으면은 창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십시일반 창작자들끼리 조금씩 도와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그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펀딩 시스템이 아닐까. 아직은 많이 대중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좀 희망이 있는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휘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펀딩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대중화되지 않은 펀딩 시스템이? 음, 예를 들면은, 그 펀딩 사이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텀블벅? 이건 대중화돼 음. 있는 건데? 아니면 뭐가 근데 있지? 작품에 대해서 그게 많이 음. 대중화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책이나 아, 어떤 장르들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음, 작업에 대해서 그런 펀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 음, 음. 그리고 이제 반문이 드는 거죠. 다른 어떤 장르들은 그런 가치 투자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영상이나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가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혹은 시도가 잘 안 된 것인가 했다면, 뭐, 안 된 케이스는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그런 쪽을 알아보려고 하고 음, 있고, 음, 되게 우리나라는 안 된 케이스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실패 사례를 분석을 서로 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죠. 왜냐면 실패 사례를 분석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걸 분석을 해서 밟고 올라왔다는 건데, 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 사업이나 뭔가 일반 사업 같은 일반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일반 사업이나 뭐 과학 개발이나 그런 쪽에선 기술 개발이나 그런 쪽에선 자주 되는데 컨텐츠 영상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서 우리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음. 하면은 또 없죠. 그런 분석까지는 논문들은 아니고 없어요? 저렇게는 되지 아, 말아야겠다, 뭐 그쵸. 이런. 그런 건 있죠.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들 두려움에 네. 저렇게는 안 돼야 돼. 그니까요. 그것만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실 단편 애니메이션 저 같은 경우는 중장편을 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단편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럼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가끔. 그럼 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해본 적도 사실 없을 뿐더러 국내에는 그렇게 딱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알아요. 성공을 해서 네가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일 그, 확률이 높겠죠. 저도 물어보고 싶어. 얼마나. 성공의 기준이 뭔데? 그니까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나름대로 가끔 일도 없고 가끔 돈도 없어도 그냥 대충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너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니까. 음.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애니계에도 그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좀 있잖아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주의의 애니메이션을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만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이 뭐 조금 더 제작 환경이 좋아서 뭐 그쪽에서 많이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나라별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일본도 그렇고 근데 한국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뭔지 있다면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없다면 어떤 식으로 뭔가 만들어 볼 만한 게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갑자기 드네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음, 뭐 한국 하면 한국다운 어떤 게 있어야 되고, 프랑스는 이런 스타일이고, 일본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한국의 애니메이터들이나 감독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 이런 게 없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휘린 감독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니요.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은 그런 스타일이 없다는 게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이 다양성 있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 아, 한국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공통의 어떤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국 애니메이터들의 특징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묶여진 게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건지, 뭐 있다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죠. 우리는 묶여지기 싫으나, 나도 모르게 묶여질 때 있잖아요? 우진 감독님 뭔가 이렇게 전해 들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인 그 뭔가 경험에서 보자면 영화제를 갔을 때 한국 애니메이션이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거의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되게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경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렇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반면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쉽게 그냥 다른 나라 작품 아니야 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감독들끼리 얘기를 하면 아,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지, 뭐 프랑스 애니메이션이 이렇지, 뭐 폴란드, 독일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런 거를 많이 하지가 작품의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아이덴티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시간이 작업자들한테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취업을 한다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 자체가 조금 그런 쪽을 많이 등한시하는 기분이 들고, 심하게 말해서는. 근데 그 반면에 그림체가 다 똑같은 스타일로 그려진 작품을 보더라도 얘는 어디서 왔구나 라는 게 그 안에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부럽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 두분 감독님 말씀은 이게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되지 않고 작품들에게서 한국적인 특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뭔가 한국 컨텐츠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설국열차, 기생충 이거 말고는 얘기를 거의 못하죠. 아니면 케이팝으로 가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엄청나게 극단적이고, 엄청 작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인식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되게 격해요. 우리가 격한 건 맞는데 다이나믹. 되게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컨텐츠 관련 질문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저씨가 더글로리를 보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한국 학교가 그래?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러긴 했는데 이게 한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대따 극단적인 걸로 굳어버려져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너무 드라마가 많고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우리는 아키라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키라 아니면 지브리인데 우리가 지브리 같은 극영화를 내놓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아키라로 몰라. 그래서 한국은 극단적이고 뭔가 이렇게 누가 죽을 것이고 뭐 되게 막 격정적이고
뭔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에 관한 질문을 받아도 전반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질문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도 받았어요. 그냥 예전에 봤던 제가 생각하는 한국 애니메이션들은 그래도 사회의 어떤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아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그런 한국 사회는 정말 이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꼭 어두운 면만 있는 거 아니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티스트들이 좀 용기 있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범주를 묶는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저도 예전에 되게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직접적인 얘기를 못해도 제가 만드는 작품들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는 무슨 얘기다 하면은 지금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무대에서 내가 뭔가를 말해줄 수 있고 좀 공유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되게 다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때만 해도 뭐 북한 남한 이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그거 말고 그런 사우스, 노스, 뭐, 아 진짜 지겨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응, 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확실히 겁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창작자들이 그리고 겁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건 진짜 뭔가 꼰대의 말인데 작품을 만드는 책임감보다 유명해지고 싶은 게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비되고 빨리빨리 이름에 오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거창한가요? 질문이? 어떻게 두 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국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요? 특히 아직 한국 애니메이션이란 이러이러하다라는 게 없는 실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같이 가는 맥락으로 사실 애니메이션은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좀 벨트를 풀고 관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도 훨씬 더 많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고 소수자나 뭐 정상성이나 뭐 퀴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검열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검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여줬을 때 얼마나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말이 점점 거창해지는데요, 제가?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작자의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되지만 그만큼 관객들 또한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창작에 대한 그런 권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창작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위협이 당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밸런스만 맞춰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누군가가 나를 무작정 공격할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위협이 항상 있다면, 창작을 하기에 매우 힘든 건 맞죠. 이거를 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복잡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책임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기법도 그렇고 되게 많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뭔가 표현의 자유가 정확하게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털끝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이 매장이 당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창작자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지금 와닿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대하지 않은 관객과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창작자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불건전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의 미디어 레거시라고 해야 되나, 그 검열을 당한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꽃피는 편지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사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제가 그 의도를 담은 장면만 골라서 이거는 못 내보낸다 라고 그냥 아예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아, 나는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를 내보낼 수 있는 사회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과 똑같은데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되게 자괴감이 좀 왔었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검열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검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똑같은 기회가 온다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그냥 그런 부분을 다 도려내고 작업을 그냥 송출을 했어요, 영상을. 근데 이제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내가 만든 연출 의도를 다 잘라내고 다른 것들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뭐 글로도 대충 적어놓기는 했지만 내가 잘 키운 자식의 울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만약에 그게 설령 나가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창작자의 몫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되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했고, 지금도 그런 표현의 자유가 우리한테 있나에 대한 고민도 들고, 그래서 뭔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창작자들이 살해 협박 받고, 지금도 어디냐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 받은 감독이 수상 발언하자마자 살해 협박 받았다는 소식을 보고, 앞으로 자기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창작자들은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그런 시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내가 나를 검열하지 않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해서. 이 대화가 처음에는 지난달 주제에 이어서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으로부터 이 대화가 출발을 했는데, 두 분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이게 점점 깊어졌고, 결국은, 먹고 사니즘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창작자가 될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투쟁은 계속 돼야 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게 그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먹고 맞습니다.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창작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맞아. 때려쳐야 되나 마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마치 예술에 한 번 바친 사람처럼 아닙니다. 저는 내일 당장 때려칠 수 있습니다. 막 아, 이러고 나가. 저도요. 돈만 준다면 그쪽으로 가겠어. 괜찮은데요? 아, 음.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12년째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런 유혹이 한 번도 없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분 지난 시간에 이제 정다은 감독님이랑 김지현 감독님이랑 오랫동안 하시는 감독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작품을 할까? 어떻게 살아남고 계실까? 비법이 뭘까? 이런 걸 계속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우리끼리 답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이 초짜끼리는 알 수 없다. 이러면서 답답하다. 이랬는데, 그래 두 분께 한번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니메이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동력? 이유? 그런 게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휘린 감독님. 서로 밀어. 서로 모르시네요.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서로 제가 하겠다고 하다가 서로 또 밀어.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너무 계속 늦게 똑같은 되는 거 건가요?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제가 우진 져서 제가 먼저 하는 감독님부터. 건가요? 그렇구나. 네. 벌칙인가 정모 이거? 감독이 지쳐 보여. 감독님 힘내세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오래가는 비법. 그쵸. 이게 바로 비결. 이게 뭐죠? 그 비결이 몰랐는데요? 캐치 못했는데요? 사람이 징글징글해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징글징글하고 이제 뭐 거머리 같이 어디 들러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거머리가 된다. 근데 저는 항상 감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야 하고 감독은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있다면. 대신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방법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에이 똥물에 빠졌네. 약간 느낌으로. 잠깐만, 애니메이션을 지금 똥물에 비유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약간 힘든 일이 와도 그냥 똥 밟았네. 빠진 김에 수영이나 좀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자 하고 바닥을 다들 몇 번씩은 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버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는 되게 큰 원동력이 계속해서 단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던 많던 선배든 후배든 누군가는 계속 저기서 어느 나라가 됐던 누군가는 만들고 있다는 걸 계속 봤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계속 하니까 같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워낙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서간다기보다는 같이 버티고 있지. 먼저. 버티는 사람들. 같이 그냥 저기에 있어. 너도 거기 있니? 약간 공길이처럼. 나도 그애 생각했어. 너 여기 있어.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여기 있어.
광대 맞네요, 우리. 그러네요. 우린 강대지. 그렇습니다. 네. 휘린 감독님은 비법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다들 서로 할 거 같고,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솔직히 뭐 10년이 그 안에서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요즘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무조건 애니메이션 할 거야라는 어떤 마인드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잠깐 떠났을 때도 포함해서 혹은 다시 돌아왔는데 내 작업이 계속 안 돼. 라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마주쳤을 때 정말 낙담을 했어요. 아, 나는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 라면서 조금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저한테 좀 좋은 그 메시지를 줬던 영화를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제 프란시스 하라는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있지만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에 못 미치거나 혹은 다른 쪽에 더 역량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 영화를 봤을 쯤이 그런 어떤 부침들을 계속 겪었던 좌절의 어떤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꼭 애니메이션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데까진 해보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단 해보는 데까진 해보자. 음,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욕심을 많이 내려놨죠. 그리고 음. 꼭 거기에서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뭔가 작은 것들에서 계속 그런 만족감이나 행복감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좋은 말씀.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애니메이터로서의 정체성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솔직히 그림을 그린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그걸 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영화 감독님이 그런 본인 작업을 풀 때, 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잃은 게 아니고, 나의 관심이 옮겨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여전히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더 쫓고자 하고 있는 게 바뀌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도 좀 위안이 돼가지고, 막 여기에서 막 몇십 년 내가 뼈를 못 꼈어라는 생각은 없지만,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네, 그러고 있죠.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하 영화를 꼭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렇게 휘링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작업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애니메이션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음, 그런 조금은 강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멘탈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뭔가 저도 맨날 드는 생각이 이거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안 되나 보지. 막 이렇게, 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휘린 감독님 말 들으니까. 그래도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니까, 우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도 하는 데까지 하는 사람 있네? 나도 하는 데까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멀찍이서 연대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저 하나만 조금 빠르게 덧붙여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 휘린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그거 아니면 사실
사람이 빨리 지친단 말이에요. 음, 우리 예전에는 막 하루에 그렇게 100장씩 하면 나아져요.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면 나아지겠죠. 근데 하루에 그렇게 100장씩 할 체력이 어디 있어?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많이들 물어봐요. 하루에 몇 시간 그리세요? 몇 시간 작업하세요? 하는 질문들을 음,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음,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작업 절대 안 하고요. 그냥 어, 웬만하면 6시간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얘기를 진짜 저는 항상 하는데 버티려면 뭐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취미가 엄청 많아요. 자전거도 타고요. 수영도 하고요. 등산 엄청 좋아하고요. 그래서 막 사방팔방으로 쏘다니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음, 음,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성공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잘 그리려면 그냥 하루에 24시간 그림만 그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음.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빨리 포기하는 지름길이고 훨씬 음, 빨리 생명도 깎이고. 맞아요. 음, 제가 약간 한마디만, 저도 한마디만 더 음, 보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 화두가 저를 착취하지 않으면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쟤를 되게 많이 착취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원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의 시간에 더불어서 아픈 시간도 그만큼 있었고, 음, 그래서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꾸준히 하고 싶으면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아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음, 그래도 오래 작업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되게 동감이 되네요. 음. 맞습니다. 번아웃을 조심하라는 거군요. 그러네요. 아, 이게 번아웃도 그렇고요. 몸도 음, 조심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음, 번아웃은 어쨌든 와요. 음. 근데, 왜냐면 그건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니까. 그러면은 두 분, 어, 저희 신진 감독들이 던지는 질문에 두 분이 되게 멋진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하네요. 그러면 두 분 마지막 소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본 마지막 소감 같이 말을 전해요, 제가.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2시간 녹음을 하고 나니. 저는 한 말이 들으시는 없는데도. 분들은 모르시겠죠? 왜 경무 감독님이 진이 빠졌나? 왜 빠졌겠어요? 지금 중견 감독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넘쳐가지고 계속 말을 보태다 보니까 감독님 길을 저희가 지금 쪽쪽 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마라. 막 이런 느낌. 그래요. 완전 꼰대 그러죠.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건 되면 안 꼰대 돼. 특집 아닙니까? 유꼰대님들 잘 들으세요. 꼰대란 이런 것입니다. 이 음, 꼰대로 마무리할 거예요, 감독님. 우진 저는 감독님 아름답게 마무리해주세요. 방금 그게 감사평이었어요. 동감. 아유, 아닙니다. 네, 그렇죠. 들으셨죠? 다들 그렇게 꼰대가 되는 거야. 네, 그쵸. 그럼요. 당신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못 쓰겠다. 저 마무리 아니요. 멘트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그럼요. 할게요. 그럼요. 저는 그 이번 꼰대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아니, 감독님, 중견 감독 특집이라고요. 약간 던졌는데 아무도 안 웃길래 이거 못 알아들었나 보다. Anyway, 꼰대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저는 되게 속이 지금 후련하거든요. 물론 서면으로 좀 준비한 얘기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런 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 이거 외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물꼬를 튼 것 같아서 뭐 들으면서 좀 자유롭게 들었던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를 남기셔도 될 것 같고 저희 의견에 반박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이렇게 댓글로 다루셔도 될 것 같고 같이 그렇게 좀 어쨌든 이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된 게 저는 속이 너무 후련해요. 한 10년간 갖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막 와다다다 쏟아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덕분에 꼰대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저는 할 말이 갑자기 기운이 빠지네요. 우리 나중에 그 뭐지 모노로그 특집으로 할까요? 나는 세상에 불만이 있다 이러면서 유진 감독님 그렇죠. 특집, 휘린 감독 특집, 나는 꼰대다 막 이러면서. 나는 꼰대다 괜찮네요. 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분들이 많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려. 되게 영혼 없이 좋은 말씀 감사한다고. 우리가 불살라 버렸다. 감독님 영혼을 구마해버렸어. 여기 껍데기만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볼 텐데요. 네, 두 분 감독님 마무리 멘트까지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꼰대 감독님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감독이 아예 그냥 꼰대 감독님으로 그냥 정의를 내버렸네. 타이틀을 계속 바꿔야겠다. 우리 꼰대 감독님들의 마음에 들었어. 많은 걱정과 그리고 사랑,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우리 애니메이션 만드는 환경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네, 저희 하운즈투스 라운드 테이블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특집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진 감독님들과 함께 했고, 이번 달에는 준경 감독님들, 다시 말해 꼰대 감독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아직도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뭐 두 분 감독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감독의 길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또 자기만의 정답, 자기만의 길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 마치겠습니다. 4월에는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브이로그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하운즈투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독,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제발. 안녕. 바이. 제발. 제발. 꼰대는 얘기를 듣자. 야.